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름과 겨울, 겨울과 여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날씨는 극한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요즘 기후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사람과 지구를 돌보지 않은 경제구조에서 나온 문제일 텐데요. 이 구조 자체를 빨리 바꿔내는 것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의 기후 관련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개정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는데요. 헌법적 책무이기도 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정부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요? 요즘 기후위기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돌보는데 더 힘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실제 기후위기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 약자와 아동들의 안전관리와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돌봄 노동자의 90%인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만 봐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한 곳에 돌봄의 손길로 들어가야 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 또한 국가적인 책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YMCA 토론 시간에 관련 내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뉴스 이 작가야 이슈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후에 만나보시죠.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 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같은 불금에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더위 속에 무더운 날을 이기고 또 한 네. 주간 또 원고 작업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팀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예. 저희 팀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한 주간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이 작가야 출발해 볼 텐데요.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 체제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어제는 서삼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당대표 1인 그리고 당연직 원내대표가 1인, 선출직 최고위원 5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2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영암, 무안, 신안군 지역구의 3선의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예. 정 대표는 서삼석 의원을 지명하면서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예. 지난 2일에는 재선의 광주 광산을의 민형배 의원을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그리고 초선의 순천 광양 곡성 그래을 권향엽 의원을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한 33%를 네. 점유하고 있는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권리당원이 포진을 해 있으면서도 선출직 최고위원은 실패를 좀 거듭해 왔어요. 호남 쪽에서. 그래서 예. 정 대표의 당원 주권주의 철학과 국민 주권 정부 탄생에 많은 힘을 실어준 호남의 기대 또한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앞서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2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번에 서삼석 의원이 1석을 가져갔고 나머지 1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관심이 지금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청래 대표는 평당원 중에서 최고위원을 뽑겠다고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당원 최고위원 선정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평당원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민주당 네. 당원 가운데 맞습니다. 최고위원을 뽑겠다라는 건데 네네. 이게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부분이 좀 관심을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사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 서류 심사
그리고 온라인 공개 오디션,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 비율로 해서 4명을 뽑고요. 최종 4명을 뽑은 후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다라는 의도로 좀 읽히는데 네. 평당원인 이 지명직 최고위원 뽑힌다고 한들 당내에서 발언권이 얼마나 좀 클 수 있을지 또 영향력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여러 시각이 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평당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특정 계파의 지지자나 측근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네.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가 들어온다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지역 정가에서는 뭐 광주 전남 전 현직 의원은 물론이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출신들이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 중에서도 지원자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거론된 인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규정상 올해 10월이면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3개월짜리 평당원 최고위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지방선거에 나올 거면은 최고위원 나오면 안 되죠. 아닌가요? 그렇지만 또 이것을 예. 노리는 네,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력풀이 좀 여유롭지는 않아서요. 출마하지 않은 인사들 중에서 발탁되는 가능성도 좀 희박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새롭게 구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어떤 반향을 가지고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죠.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여수시의 오랜 법적 공방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소식 오랜만에 좀 전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2014년 운행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업체 측이 여수시의 매출액 일부를 공익기부금으로 좀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맺었었지만 네. 오랜 시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또 여수시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먼저 그동안의 사건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예. 네, 여수 오동도 앞 자산공원에서부터 돌산읍 돌산공원 1.5km 해상을 가로지르는 그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운행 당시에요.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인기 엄청 많았죠, 초반에.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 준공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4년에 조건부 임시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료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 이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운행이 들어가면서 매년 뭐 수백만 명이 찾는 대박 관광 상품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업체 측은 기부 대신에 돌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정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수시와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여수시가 지난 2017년에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고요. 법원이 여수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업체 측에서는 기부금 납부 약정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소송을 반대로 냅니다. 업체 측이 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네네네. 그래서 지난 1월이었죠.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 무효 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여수시 손을 들어줬는데요. 예. 10년여 가까운 법적 공방은 여수시가 이제 최종 승소를 하면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에서는 여수시에 50억 정도 공익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업체 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여수시가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서 지금 지연 손해금 산정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진행 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종 정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네. 교통체증 같이 여수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충들을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수 밤바다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본인들의 이익을 내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 작가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섬의 날을 맞아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준비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8월 8일이 섬의 날입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행사가 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완도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섬의 날을 맞이해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로요.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와 부행사장인 여수 세계 박람회장 금오도 개도에서 이 체험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 여수시의 목표 참가국은 30개국, 목표 입장객은 300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 박람회가 다가올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준비 안 됐어. 지금 급해. 이제 다리도 4개 다리 원호 다리 그게 지금 27년인데 26년 조기 착공도 안 돼. 적용도 해야 되고 지금 말이 많아. 지금 답답해 죽겠어. 섬 박람회만 한다고 그랬지. 저거 터만 닦아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이래갖고 내년에 1년 남았는지 저건 안 될 것 같아. 이래갖고 뭐를 해. 신압으로 싹싹 해나가야지. 안 하더라도 흉내는 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시민들이 다 미쳐볼라 그래.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저래놓니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다 난리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지금 났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시설이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텔레비 맨날 그런 데는 나와도 맨날 날림으로 그냥 돈만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엑스포 짱 난다게 1년도 그냥 네, 시민들 얘기 특히 돌산 진모지구 근처에서 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의 이야기 위주로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주 행사장이라는 진모지구, 돌산 진모지구의 공사 진행 상황이 그러니까 시민분들 보시기에는 좀 더디기도 하고 그렇죠. 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또 여수시가 처음 이 세계 섬 박람회를 계획할 때요, 대규모 행사장과 인근 지역 개발 계획까지 나오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모지구 행사장은요, 부지에 있던 토사를 옮겨 평탄화 작업을 한 후에 멈추면서 그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진모지구 상황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공사는 거의 중단된 상황인데요. 인근 상인들은 이런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하다가도 이제 포기 상태야. 별로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일반인보다 좀 나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다 서면 좀 장사 좀 되겠다 그랬지. 근데 갈수록 딱 보니까 아닌 거야. 이 지역 상인들은 지금 요게 건물이 지어지고 뭐가 활성화가 막 돼야 주위에 그 상인들이든 관광객이든 뭔가 좀 하는구나 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뭔가 지금 주위가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박람회 한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가게를 얻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지금 우리도 뭐라고 이 얘기하면은 지금 아직 기대치에 어긋나서 지금 우리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나 그렇게 얘기하고.
네, 인근 상인들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중간에 공사 현장 음이 좀 들어갔는데 네. 이 현재도 세계 선박람회를 바라보고 입점을 하려는 가게들이 좀 있던가요?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 남 동안에 이제 관광객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갖고 공사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원래 장사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져 그렇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으로 이분들에게 들립니다. 희망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얼마 전 여수시에서는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추진 상황을 긴급 점검을 하고 또 참가국 유치와 수익 사업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요. 네, 여수시에서는요, 세계 30개국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필리핀, 페루, 그리스, 동티모르, 프랑스 등 9개 국가가 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직위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해외 참가국 유치에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동네 잔치 그만해야지. 오게 만들어야지. 오게 안 만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지금부터 이거 뭐 작업한다고 급하게 하면 돈만 몽창 들어가. 어느 한 세월 이러고 있어. 이거 큰일 났어. 빨리 뭔 조치를 하든지 조직위원장을 바꾸든지 이거 빨리 해야지. 지금 내년 때까지 이거 뭐 대가 막고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예, 한마디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성과는 별로 없는 동네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주셨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 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수시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10여 개 도시와도 참가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박람회 조직위 같은 경우에는 참가국 유치를 위해서 현재 115개국의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2012년 여수 엑스포에 참가한 나라 중 섬을 보유한 37개 나라를 집중 유치 국가로 선택해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네. 또 시 입장에서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도 성급히 결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밝혀왔다고 또 전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아까 시민분의 우려처럼 예산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매년 선박람회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한 안간힘을 썼습니다. 특히 입장권 수입이 총 사업의 40%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조직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 단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뭐 산당 등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입장권 판매 수익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 걱정도 큽니다. 사업 진도가 나가고 이루어지는 걸 보고 티켓을 구매하는 거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그 상태에서 누가 티켓을 구매하겠냐고 안 해서. 그래서 공단도 전부 다 NCC도 다 중단해버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문 닫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분이 어렵고 이제 돌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지모지구가 주 관람장이 될 거인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엑스포처럼 또 적자 나버리면 시민들이 부담되겠죠. 관람 수입이 없으면 적자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여수 산단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주 행사장 진모지구 공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난 5월만 해도요, 여수시에서는 평탄화 작업 완료 이후에 6월 중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행사장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인데요, 지금은. 네, 공사가 굉장히 미뤄졌죠. 이에 대해 여수 세계 선박람회 추진위원회 측은요, 설계하면서 보완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미뤄진 걸 답을 했습니다. 또 공사 기간이 이렇게 뭐 길게 걸린 토지 공사나 대형 구조물 설치된 게 아니라서 이 미뤄진 만큼에 대한 뭐 공사 진행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여수시에서도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 세계선 박람회 1년여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 위주로 좀 담아봤고요. 다음 주에 저희 다른 코너를 통해서 또 다각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과 함께하는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위와 열대야와 폭염, 폭우 속에 좀 잘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김대희 네. 총장님. 저는 그저께죠. 수요일 날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특히 가면서 철도가 KTX가 한 40분 연착이 되었어요. 제가 살면서 호남선이 비가 왔었나요? 네, 오후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사고가 나서 결국 40분 연착인데 제가 KTX를 이용하면서 40분 연착한 저도 처음이었어요. 2시에 환경부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예. 제가 그 발표를 하나 맡았는데 와 이게 지금도 안 막혔습니다. 서울역은 1시 33분에 도착해서 그 앞에 있는 비지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다 시간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기차를 탔는데 결국은 40분 연착이어서 중간에 토론회 중간에 들어갔는데요. 그만큼 아마 폭우로 인한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더라고요. 김석 총장님은 네, 또 저는 한 주간 워낙 덥잖아요 지금. 정말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가야 되나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떨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중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것은 이제 주안면에 농촌협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주안 문성마을, 주안면의 그 주안 발전 추진위원회 이런 분들이 농촌재생이라고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농촌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농업경제연구원이랄지 농림부 안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왜냐하면 갈수록 농촌 안에서의 그 생활환경이랄지 생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말 불편한 말, 소멸이라는 말들이 막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것 중에 전국에 8개 선도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순천시 주안면 농촌협약 추진위원회인데 이곳에서 이제 농촌경제연구원, 순천대학교, 전남 도립대학교 박사들 교수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안면을 좀 더 느슨한 네트워크에서 강력한 실행 조직으로 만들어서 실제 농촌 재생의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리빙랩, 그러니까 실험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참여하면서 이러저러한 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비슷하게 선도 지역인 남양면, 그러니까 충남 남양면일 거예요. 그 무슨 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양면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그런 자리에 참 오랜만에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의 성과 또는 기대,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사실 두 분께서 말씀 잠깐 언급하셨던 기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폭염, 또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괴물폭우, 극한호우라고 부르는 비가 쏟아져서 기온은 이런 비가 와도 기온은 식지 않고 또 오히려 찜통더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후 위기를 우리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또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걸 기후 불균형, 기후 격차라고도 부르는데 기후 위기 시대 우리는 기후 격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폭염의 7월 열대야 일수가 서울은 117년 만에 또 제주 서귀포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수 거문도가요. 밤에 29도까지 오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열대야 일수로 열대야 그 온도로 기록된 날도 있을 만큼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 위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좀 체감하십니까, 두 분? 김대희 총장님? 네네, 충분히 체감을 하고요. 그리고 폭염 일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의 변화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200~300년 단위의 강우 관측 기록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자연 생태계는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 알잖아요.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특히 이제 여름 작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이 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이나 대만 정도에서는 아열대정 작물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재편해야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고민을 하고요. 수산 쪽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반적인 폭우나 태풍, 뭐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농작물이나 수산업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느껴보는 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석 총장님 한 30년 전쯤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좀 확 느껴지십니까? 30년 전에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질문 너무 드렸어요. 멀리 가셨는데 저는 혹은 뭐 10년 전이라도. 당장 뭐 한 5, 6년 전 또는 가깝게 작년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올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극단적 폭염 그다음에 말 그대로 그 온열 환자의 급증. 그러니까 뭐냐면 온열 환자가 증가됐다, 온열 환자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냥 그 자체가 뉴스였는데 예. 그것이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 지표와 지수로 반영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순천도 건널목에 그늘막을 현재 형성하고 건널목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비추는 그 떼약볕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보니까 정책이나 어떤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구조도 그렇게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건널목 앞에 가장 많이 건널목 앞에 있는 곳들에는 또 생수를 가져갈 수 얼음 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기후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생활 안에서의 그 극단적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 부분 정책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아주 그냥 가까운 곳에 아주 그러니까 작년 올해 다를 정도의 변화를 심각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 물어본 이유는 이제 저는 제가 30년 전에 제가 태어나지 않아서 근데 실제로 그때는 제가 이제 태어나던 시대 아닙니까? 강무동에 YMCA 해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가 어땠는지. 에어컨이 없이 생활했거든요. 그래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강무동 YMCA 해관에는 악기 스포츠단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막 100명 정도 있으면서 2, 3층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도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없으면서 생활했던 시기니까 극단적 기후 변화가 없었던 시기였다고 봐야 돼요. 덥기는 더운데 그래 나 왜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살았을까? 지금은 하루에 잠잘 때 저도 에어컨 틀거든요. 24시간 가동을 해야지만 이게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아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건 뭐냐면 38도, 39도 된 극단적인 고온이 없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당시로는 아마 전체적인 자연환경이나 내용이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되게 이 폭염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피서라 그랬죠 그때는. 그렇죠. 뜨거운 여름을 피하는 피서라 그랬는데 지금은 한 2달 동안은 그냥 도망갈 7월, 데도 없잖아요. 8월, 9월 초까지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는 이 극단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좀 불편한 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도 옛날에는 온실가스를 줄이자, 기후 위기의 원인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정책을 줬는데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적응입니다. 그래 이건 도망갈 수가 없다. 지구라는 곳에서 한반도라는 우리 동네에서 한다면 도망갈 수 없으니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우리 적응을 하자. 그래서 적응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천시의 그늘막이랄지 그런 정책들이 이 적응의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자치단체 창조적 그런 어떤 적응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 뭐 에어컨 설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아마 조만간 거고요. 될 겁니다. 실제로 뭐 수도권에는 설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기후 위기에 이은 기후 불평등, 기후 격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기후 위기가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덮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기후 위기는 실제 사회 불평등을 낳고 있는가? 이 질문에 두 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기후 위기가 사회 불평등을 낳고 있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24시간에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가령 이 거문도에서 29도가 올라가고 야간 그 밤의 온도가 여수 순천에서 26도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에어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낮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조건이 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평등의 조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사회적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적 약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사회적 약자와는 다른 개념에서 기후 재난, 기후 이 위기와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층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그 규정지어 왔던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도 특별한 7, 8, 9월 정도에서는 기후 재난 지역 기후 재난의 어떤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체계랄지 지원 체계랄지 행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극단적 폭염과 열대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경험하지 못한 어떤 장대비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좀 접어들었다. 좀 늦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아까 됩니다. 지역 말씀하셨는데 지역은 어떤 예를 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들자면 보시는 고문도 거예요? 같은 지역이죠. 열대야가 29 정도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죠. 에어컨이 없다면 같이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같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좀 그 기간을 좀 지낼 수 있게끔 한다거나 또 지리산 주변 지역에 산청 대표적으로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불 났다가 폭우가 내려지니까 그야말로 재난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예견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특히 7, 8, 9월에는 그 지역에 대한 미리 예방이랄지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기후 위기는 사회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까? 낳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가난한 나라 그리고 뭐 후발국이라 그러나요? 개도국이나 선진국이 못지않게 완전 이런 것들은 자연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라 그러죠.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인데 기후 아파르트헤이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보면 전남 지역도 보면 순천이나 여수, 구례 이런 쪽에 있는 최근에 그 전남연구원 발표를 보니까 일부 홍수 지역이 많거든요. 순천이나 여수, 구례 이런 쪽은 하천변이나 강이나 바다 이런 대규모 강들이 있어서 이런 데는 홍수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의 고령층이 33에서 35%예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자다가 홍수가 밀려오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고령층은 노인들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피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전남연구원 발표에 하면 전남 지역에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돼 있고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은 이런 고령층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들을 요구했던 측면이 있고요. 도심 지역도 보면 대체로 보면은 저지대라든가 하천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릉지라든가 산을 깎아서 칠학지구로 형성한 지역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데는 산사태 위험이 강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방비거든요. 자연재해 영역이. 왜냐하면 200년에 한 번씩 와야 될 비가 아니라 요즘은 거의 뭐 10년에 한 번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아예 그쪽은 사람이 못 살게 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런 지역은 아직 도시계획 인허가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사는 부유층 보통 도심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요 재해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도심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막잖아요. 도심 내에서 침수만 1시간만 일어나도 시장님과 그리고 시의원들은 잠을 안 자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 농촌 마을이나 어촌 마을은 그냥 지나가다가 가는 거예요. 표가 안 되거든요. 표가 안 되니까. 바로 이것도 저소득층과 또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과 아니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층이 사는 도심 마을과 이런 기후 위기 대응과 아니면 자연재해로부터 뭐 대응하는 이런 관심과 예산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몇 개 단체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아까 지역도에 노후주택 지역도 굉장히 불평등 지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에너지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거죠. 저소득층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급등하는 이 에너지 그 전기 요금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와 다르고 농촌이 다르다고 하는 김대희 총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농촌 안에서도 굉장히
농촌은 정말 심각한 그 이 기후 위기의 불평등 지역이 돼버렸어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노후 주택이 질비한 가운데서 이런 저러한 그 에너지 사용에 있어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취약계층부터 농촌 지역별로 이 피해 정도 차이 이런 것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민관 전체적으로 좀 점수는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라남도나 순천, 여수시가 이렇게 기후 불평등이나 기후와 관련된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 정책을 봤을 때는 저는 50점이 안 된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여름이나 폭우나 한겨울에 폭설이 나올 때 의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뭐 취약계층, 취약지역, 하천 주변, 상습 침수지구, 뭐 아니면 이제 폭설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수처럼 산이 많은 지역들, 이런 고지대가 올라가는 도로에서 뭐 제설 작업, 이게 언론상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대책을 해야 된다고 공무원한테 지시는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딱 의례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이게 아니라 관련된 예산이나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의 실과소의 인력 배치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봐야 되는데 말만 있지 예산 변동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재난 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뭐 특정 뭐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사고 이후에 복구하는 쪽으로만 예산을 쓰지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저는 50점 이상 주기 힘들어요. 선제 대응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점수를?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50점 미만입니까? 5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 탄소 중립 도시계획이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시계획들이 필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정책도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각 모든 거의 시군구에서 그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기회 에너지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중점은 뭐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한 문제를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런 기반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쪽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이 너무 캐비넷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라고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부서에도 주민자치 부서에도 사회복지 부서에서도 뭐 기반시설 가구 상하수도 요금제와 관련된 각가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각 지자체에서 핵심 부서는 아닐 것이다. 그냥 이 시대에 걸맞는 그냥 하나의 신설 부서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있어야 하니까 있는 그렇죠. 부서인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에너지 이 과가 또는 뭐 팀이 중요 부서가 된다라고 하면 정책 점수를 높여줄 수 있겠죠. 이제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 법이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책임질 수 없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업과 업무 범위 안으로 둔다라고 하면 이 지방자치 행정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동반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체계를 이재명 정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부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일 그렇죠.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담론을 좀 형성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기후 위기에 적응해야 된다, 뭐 기후 위기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후 위기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기후 위기에 따른 불평등 지역 지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 되게 좀 지금 잠깐 언뜻 생각나는 것은 그런 지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2024년 작년 그리고 올해 전라남도하고 순천, 여수, 광양 이런 쪽에 기후변화 적응 그 종합계획을 1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씩 다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도지사가 안 읽어요. 시장이 안 읽어요. 제 말은 읽어야죠. 그 계획서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적응 문제, 취약 지역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읽게죠. 왜 안 읽다고 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응 방안 또 도에서 연락 옵니다. 이러다가 읽었다. 해놨거든요. 저도 순천시도 있어요. 보면 순천시도 한 3,500억 10년 동안에 예산 만들어야 되고 여수시도 4,000억 예산 만들어야 되고 절박하지 않죠. 있죠. 근데 그게 다 대응들이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의지가 있는가 이것도
되게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들을 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기후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후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후 보험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또 중소기업의 기후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보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만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방금 살짝 말씀 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그럼 움직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난복지를 확장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민간 아까 그런 불평등한 지역 내에서의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미리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민간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기후보험을 좀 도입한다랄지 예. 그리고 기후 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기후 사회적 위기에 약자는 취약한, 있지만 기후 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아까 경기도에서 했던 그 브릿지 사업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랄지 뭐 이런 것들 물론 모든 기후 약자에게만 설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기후 취약 지역이랄지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 이제 기후 불평등과 그 기후 약자들 안에는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비용이 갑자기 급등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 전라남도식, 순천식, 그러니까 100만 킬로 에너지를 쓰는 것을 뭐 아리백 그 산업단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 뭐 아리백 뭐 중소기업 지정해주면 뭐가 좀 더 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 기후 위기 또는 기후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민간 협력과 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이번 참에 고민해야 될 것은 기후정의센터, 뭐 기후위기 관련된 뭐 시민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도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조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이 전남 동부권에 뭐 산업이 밀집해 있고 도농 복합 도시도 많고 이런 측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좀 확충해 나가야 하고 또 모델은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뭐 경기도나 서울처럼 재정적 여력이 강한 지방 정부는 계속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주춤하기보다는 여기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구청 단위로 좀 흐름을 가져내는 행태가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여수나 광양처럼 산업단지가 밀집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도 많은 곳은 기후 위기와 또 특히 이제 기후 취약의 뭐 기후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기금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기후 산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보건 문제가 있어서 어떻든 우리가 기후 쉘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따로 특히 우리 쿠팡 보면 알잖아요. 실내 창고가 35도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하나 없는 흐름들 보면서 대규모 특정 산업에 존재하는 노동자들, 특히 우리는 야외에서 일하는 프랜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수 노동자들이. 이런 분들은 한여름에 차라리 2시간, 3시간씩 월급에 지장이 없으면서 폭염 때는 쉬게 만들어주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는 좀 재정이나 재원들을 지방정부가 별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기후, 우리가 테크 산업이라고 기후와 관련된 기술 연구 개발 사업들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건 에너지와 관련 사업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좀 촘촘하게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지자체의 공무원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가 바로 민간 산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논의의 틀, 실전의 틀, 평가의 틀을 만드는 거버넌스 체계들을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 점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혹은 또 지금은 올해는 예산의 범위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후 취약한 계층이나 기후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어떤 식의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1년 뒤에는 평가를 같이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는 이런 좀 민간사나 거버넌스 체제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가 복지 정책 취준다 한다고 하면 7, 8, 9월에는 뭐 예를 들어 기후복지 안전망을 좀 더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후와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뭐 기금을 좀 형성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앞서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이 기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테니 그러면 수기와 공론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기후정의 시민행정 플랫폼 또는 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전남 동부권만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후 격차를 좀 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두 분 또 한 주간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8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